평택 모 부대 군수지원과 사무실 오전 8시 여군 중사 윤지연이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일과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33살, 키 168cm의 탄탄한 체격. 체력장 만점에 사격 능력 우수라는 평가가 그녀를 따라다녔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겠군요. 지연이 작은 다이어리를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대학 ROTC 장학생으로 임관한 지 벌써 11년. 전방과 후방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답게 그녀의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오전 6시 기상, 체력 단련, 오전 보고, 병사 상담까지. 특히 병사들과의 상담 시간은 지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였습니다. 가족 없이 자란 경험 때문인지 어린 병사들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중사님, 상담 시간 됐습니다. 하수민 일병이 문을 두드렸어요. 이제 막 20살이 된 어린 병사였죠. 평소 밝고 성실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들어와, 수민아. 무슨 일 있어? 지연이 의자를 돌리며 친근하게 물었어요. 하수민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지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똘똘하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중사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 하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이지. 뭔데 그렇게 심각해? 지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수민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 중사님, 저 대령님이 저한테 이상하게 손을 대요. 뭐라고?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전익수 대령님이 저를 부대 창고로 부르시곤 어깨를 만지시고. 하수민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익수 대령이라니. 군 생활 30년 차에 전방부터 후방까지 인맥이 얽혀 있는 실세급 인물이었거든요. 부대 내에서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자였죠. 수민아,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봐. 지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야근 중 부르시는 전화, 어깨와 팔을 만지는 손길, 그리고 우리만의 비밀이라며 협박하는 말들까지. 이럴 수가. 지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11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직접 마주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중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서워요. 하수민이 슬프게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조용했던 물 아래 고여있던 진흙탕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린 병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죠. 수민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절대로. 지연이 하수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하수민이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지만 그 결심이 가져올 결과들을 생각하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내가 안전한 게 먼저야. 오늘부터 야근은 하지 마. 그리고 지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한테 맡겨줘.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작은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건물들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죠. 하수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 하나로 이길 수 있을까? 지연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길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해야 할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죠. 윤지연,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후회하지 마. 그렇게 그녀의 조용했던 일상에 큰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수민 일병의 고백 이후 사흘이 지났어요. 지연은 밤마다 책상에 앉아 군 선고충 신고서, 양식을 들여다봤죠. 펜을 잡았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지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전익수 대령의 위력을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부대 내에서는 그야말로 왕이었죠. 한마디로 누구든 좌천시킬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에서 하수민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울먹이던 아이가 동기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단단해졌죠. 됐어. 결정했다. 지연이 펜을 꽉 쥐고 신고서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신고서 내용은 구체적이고 치밀했어요. 하수민과의 상담 내용, 발생 일시, 장소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죠. 지연의 11년 군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은 헌병대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헌병대 수사과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헌병이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선고충 신고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지연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헌병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봉투 겉면에 적힌 전익수 대령이라는 이름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잠깐만요. 상급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헌병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10분 후 헌병대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윤지연 중사님이시죠?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지연과 농담을 주고받던 동료들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지연 중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당직 병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전했어요. 지연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전익수 대령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50대 후반, 키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남자였죠. 앉아. 전익수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지연은 의자에 앉았지만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요즘 어때? 업무가 힘들지? 전익수가 갑자기 친근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괜찮습니다. 지연이 짧게 대답했죠. 그래. 그런데 말이야. 전익수가 서류를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봤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던데 혹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미 신고 건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아닙니다. 숙면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전익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연아, 군대에서는 말이야. 때로는 착각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더라고.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면 실제로 없던 일도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전익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 뒤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윤 중사, 너무 과로하지 마. 그러다 정신 나갈 수도 있어. 전익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죠.
대령님, 손 치워주시겠습니까? 지연이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문제야? 나는 그냥 부하 걱정하는 거인데? 전익수가 여전히 손을 올린 채로 말했죠.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익수와 거리를 두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만 나가겠습니다. 그래, 가봐. 그리고 지연아. 전익수가 다시 책상에 앉으며 말했어요. 건강관리 잘해. 몸도 마음도 말이야. 그날 밤 지연은 하수민을 따로 불렀어요. 중사님, 어떻게 됐어요? 하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신고는 했어. 그런데 수민아,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대령님이 이미 알고 계시거든. 하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괜찮아. 내가 있잖아. 지연이 하수민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자신도 불안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타격이 날아왔어요. 윤지연 중사는 군 의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에서 차가운 방송이 흘러나왔죠. 의료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군의관과 정신과 전문이었어요. 윤지연 중사님, 최근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정신과 의사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은 직감했어요. 이것도 전익수의 술수라는 걸 말이죠. 저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확인차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명령입니다. 군의관이 단호하게 말했죠. 1시간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윤지연 중사는 PTSD와 망상 성향 소견이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멀쩡해요. 지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로 지연은 강제로 군 정신병원 이송 명령을 받았습니다. 11년 군 생활. 이것 좀 드세요. 안 드시면 주사로 놓을 수밖에 없어요. 간호사가 작은 종이컵에 든 하얀 알약들을 내밀었어요. 지연은 차가운 병실 침대에 앉아 그 알약들을 바라봤습니다. 군 정신병원 폐쇄병동 3호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달려있고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었죠.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지연이 간호사를 향해 절규했어요. 환자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서 드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할 수 없이 알약을 삼킨 지연은 곧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정신안정제였죠.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수민아, 미안해. 지연이 중얼거리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지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초췌해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흐릿한 눈동자. 이게 정말 자신인지 믿을 수 없었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정신 차려, 윤지연. 지연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지연 중사병실이 어디죠?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면회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나왔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감사관실이라니 혹시 자신의 신고가 제대로 접수된 건 아닐까요? 문이 열리며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인상,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윤지연 중사님이시죠? 저는 조은석 소령입니다. 국방부 감사관실 파견 장교예요. 조은석 소령님. 지연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약물 때문에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앉아 계세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은석이 의자를 끌어와 지연 앞에 앉았어요. 혹시 전익수 대령에 대한 신고를 하신 적 있나요? 지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네, 맞습니다. 하수민 일병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잠깐만요. 은석이 손을 들어 지연의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기서는 조심해서 말해야 해요. 감청될 수 있거든요. 은석은 작은 수첩을 꺼내 글을 적어 지연에게 보여줬어요. 당신 제정신 맞죠? 이 입원이 조작된 것 같은데.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답을 적었어요. 네. 신고 후 갑자기 정신과 진단받았어요. 은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가 이걸 지시했죠? 전익수 대령이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은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적었어요. 증거는 있나요? 지연이 자신의 군복 주머니를 뒤져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하수민과의 상담 내용과 전익수 대령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죠. 은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훌륭해요.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요? 전 정신병자로 진단받은 환자인데. 지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은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대가가 있을 거예요. 이틀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지연의 담당 의사가 바뀌었고 재검사 결과 오진이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참 이상하네요. 처음 진단이 완전히 틀렸어요. 윤지연 중사님은 정상이에요. 새로운 담당의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은석이 지연을 따로 불러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지연 중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익수 대령의 뒷배경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국방부 내에도 그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째, 이대로 군에 남아서 계속 싸우는 것.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위험할 거예요. 둘째, 은석이 잠시 멈췄어요. 둘째는요? 명예전역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 지연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11년 군 생활,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군복을 벗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날 밤 하수민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중사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중사님이 없는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어요. 김미영 일병이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지연의 결심이 섰어요. 명예전역을 택하되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한 거죠. 소령님 결정했어요. 명예전역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청와대 경호처에서 비밀리에 여성 경호 인력을 모집하고 있어요. 특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게 복수와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은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기회는 많아지죠. 그리고 전익수 같은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청와대 행사에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작은 일기장을 꺼내 첫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경기도 모처 비공개 특수 교육기관. 새벽 5시 귀청이 찢어질 듯한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전원 기상.
30초 안에 운동장 집합. 교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숙소 전체를 뒤흔들었죠. 지연은 번개처럼 일어나 운동복을 챙겨 입었어요. 군 생활 11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훈련생들은 달랐어요. 대부분 경찰 특공대나 태권도 유단자 출신들이었는데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늦었다. 팔굽혀펴기 100개씩. 교관이 호통을 쳤어요. 지연은 묵묵히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옆에서 다른 훈련생들이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윤지연, 너는 왜 이렇게 차분해? 옆에서 운동하던 같은 기수 김소영이 숨을 헐떡이며 물어봤어요. 군대 있어 봐서요.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첫 주가 지나면서 훈련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체력 훈련, 사격 훈련, 격투기, 심리 훈련까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죠. 이거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김소영이 저녁 식사 중에 투덜거렸어요. 처음 일주일이 고비예요. 버티세요. 지연이 밥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째 되던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25명으로 시작한 훈련생 중 벌써 8명이 포기하고 나간 거예요. 각자 이유는 다르겠지만 이 과정은 약한 마음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주교관인 박철민 중령이 남은 훈련생들 앞에서 말했어요. 여러분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국가 최고 지도층을 지키는 방패가 될 사람들입니다. 둘째 달에 들어서자 본격적인 실전 훈련이 시작됐어요. 가상 테러 상황, 암살 시도 대응, 폭발물 탐지까지. 지연은 이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지연아, 너 정말 대단해. 사격 점수가 남자들보다 높잖아. 소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정신병원에서 당한 굴욕, 무너진 명예, 꺾인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하수민과 김미영 같은 후배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요. 셋째 달 심리훈련 시간이었어요. 윤지연, 앞으로 나와. 심리 담당 교관이 지연을 불렀어요.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야기해 볼까? 별거 아닙니다. 지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게 별거 아니야? 교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건 조작된 거였습니다. 조작이든 뭐든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 그 분노로 뭘 하려고 해? 복수요. 지연이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교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복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일을 하려는 거야? 아니요. 지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의를 위해서예요.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당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 순간 교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 그 마음이 진짜구나. 하지만 기억해둬. 복수는 차가운 머리로 하는 거야. 뜨거운 감정으로는 실패하기 쉬워. 넷째 달부터는 VIP 보호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실제 청와대 구조와 똑같이 만든 시설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는 배우를 지키는 훈련이었죠. 자, 이제부터는 실전이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 박철민 중령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이 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순간 판단력,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냉정함에서 다른 훈련생들을 압도했죠. 윤지연, 너는 정말 다르다. 뭔가 절박함이 있어. 동기 중 한 명인 이정민이 말했어요. 5째 달 드디어 최종 평가가 시작됐어요. 25명으로 시작한 과정에서
이제 10명만 남아 있었어요. 최종 평가는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체력, 사격, 심리, 실전 대응 모든 분야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해요. 교관이 설명했어요. 지연은 모든 평가에서 최상급 점수를 받았어요. 특히 실전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대응을 보여줬죠. 마지막 날 박철민 중령이 지연을 따로 불렀어요. 지연, 솔직히 말해봐. 이 일을 왜 하려는 거야?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털어놨어요. 중령님, 저는 정의를 믿어요.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당한 일도 억울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후배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마음이면 충분해. 그런데 기억해둬. 지금 내가 쓰러지면 그놈은 평생 웃으며 살아.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6째 달 마지막 주 졸업식이 열렸어요. 10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5명만 청와대 경호 임무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윤지연, 박철민 중령이 지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연이 앞으로 나가자 중령이 말했어요. 수석 졸업을 축하해. 그리고 중령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조은석 소령이 안부 전하라고 했어. 곧 기회가 올 거라고. 지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밤 지연은 다시 일기장을 꺼냈어요. 6개월 전 정신병원에서 적었던 그 문장 아래에 새로운 글을 적었죠. 이제 준비됐다. 전익수 기다려라.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마치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2025년 3월 청와대 경호처 본관. 지연은 새로 받은 신분증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경호 1처 특수요원 윤지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리에 도달한 거였죠. 윤지현 요원,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정수 팀장입니다. 50대 초반의 듬직한 남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여성 경호팀은 처음 만들어지는 거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실력은 이미 검증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김정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첫 주는 청와대 내부 구조 파악과 매뉴얼 숙지에 보냈어요. 대통령 일정표를 보며 지연은 놀랐어요. 하루에 15개가 넘는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쁘신데 언제 쉬세요? 지연이 선배 요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러게요. 대통령님은 정말 워커홀릭이세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어요. 선배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경호 업무가 시작됐어요. 지연의 첫 임무는 대통령 부인의 사회복지시설 방문 수행이었죠.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함께 배치된 최민호 요원이 지연을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지연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6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주변 상황 파악, 위험 요소 체크, 동선 확보까지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와, 정말 베테랑 같네요. 진짜 처음이에요? 최민호가 감탄했어요. 네, 처음입니다.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정도는 기본이지라고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나자 지연은 대통령 밀착 경호팀에 포함됐어요. 이는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보통 신임 요원은 최소 석 달은 주변 경호부터 시작하거든요. 윤지연 요원, 대통령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어요. 어제 시설 방문 때 당신 모습을 보고 인상 깊어하셨나 봐요.
김정수 팀장이 설명했어요.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수의 기회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내일 청와대에서 보훈 행사가 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요. 브리핑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지연은 참석자 명단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거기에 전익수 대령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드디어 만날 수 있구나. 지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행사 당일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이어폰, 그리고 가슴에 달린 작은 배지. 완벽한 경호원의 모습이었죠. 오늘 행사 정말 중요해요. 국방부 장관도 오시고 각 군 대표들도 다 와요. 동료가 설명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익수, 내 운명의 날이 왔다고 생각했죠. 오후 2시 보훈 행사가 시작됐어요. 청와대 영빈관에는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모였어요. 지연은 대통령 바로 옆에서 미동 없이 서서 주변을 살폈죠. 그때였어요. 이제 군 대표분들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연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10개월 만에 전익수 대령과 눈이 마주쳤어요. 전익수는 처음엔 평범한 경호원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초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죠. 이 얼굴. 말도 안 돼. 전익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연은 전보다 더 단단해진 눈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6개월간의 지옥 훈련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예전에 나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강철 같은 눈빛만 남아 있었죠. 전익수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다가가 귓속말했어요. 저 여자 경호원, 혹시 이름이 뭔지 알아봐. 네, 왜 그러시는데요? 보좌관이 의아하게 물어봤어요. 빨리, 지금 당장. 전익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편 지연은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을 보호하면서도 전익수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죠. 놀랐지? 이제 시작이야. 지연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익수는 계속 지연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럴 때마다 지연은 더욱 냉정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대령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에 서 있던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전익수가 거짓말을 했지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행사 중간 대통령이 연단에서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은 여러분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때 지연이 대통령에게 조용히 다가가 귓속말을 했어요. 대통령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연설을 중단했어요. 전익수 대령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가 준비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엄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 순간 전익수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죠. 행사가 끝난 후 전익수는 황급히 청와대를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지연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전익수 대령님,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는 전익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억하시죠? 윤지연입니다.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셨던 그 여군 중사요.
전익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너는 명예 전역했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어요. 지연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때 지연의 이어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지연 요원, 대통령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가겠습니다. 지연이 이어폰에 대답한 후 전익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유유히 사라졌어요. 뒤에 남은 전익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11시 전익수 대령의 자택. 그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손에 든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본 지연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여보,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부인 정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전익수가 거짓말을 했지만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전익수는 황급히 자신의 보좌관 이중희를 불렀어요. 중희, 어제 청와대 경호원 중에 윤지연이라는 여자 있었지? 전익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는데요? 이중희가 의아하게 물어봤어요. 그 여자, 예전에 우리 부대에 있던 여군이야. 정신병 진단받고 명예전역한. 전익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중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그때 그 윤지연 중사요? 성고충 신고했던? 그래, 바로 그 여자야. 전익수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저 여자가 청와대 경호원이 될 수 있어? 분명히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이중희는 급히 컴퓨터를 켜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대령님, 이상해요. 윤지연의 전역 기록이 명예전역으로 되어 있어요. 정신병 진단 기록도 삭제되어 있고요. 뭐라고? 전익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조작당한 거야. 그때 전익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방부 감찰팀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전익수 대령님이시죠? 국방부 감찰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 요구서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전익수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출석 요구서요? 무슨 일로요? 성추행 및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전익수는 주저앉았어요. 이런, 망했다. 한편 그 시각 청와대에서는 조은석 소령이 지연과 비밀 회동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어제 전익수의 표정 봤어요? 완전히 겁에 질렸더라고요. 은석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10개월 동안 준비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은석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전익수의 모든 비리가 여기 있어요. 성추행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연이 서류를 넘겨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부대 예산 횡령, 진급비리, 그리고 하수민 외에도 5명의 추가 피해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완전히 끝장낼 수 있겠네요. 지연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은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전익수의 배후에 더 큰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다음 날 오전 전익수는 국방부 감찰팀 사무실에 출석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도망칠 생각뿐이었죠. 전익수 대령님, 지난 2년 동안 부대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전익수가 펄쩍 뛰며 부인했어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뭘까요? 감찰관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건 하수민과의 대화였어요. 우리만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전익수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죠. 전익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제 목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그럼 이 CCTV 영상도 조작인가요? 감찰관이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전익수가 하수민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부대 창고에서 찍힌 영상이었죠. 어떻게 창고에 CCTV가 전익수가 당황해했어요. 한 달 전에 몰래 설치했어요. 제보가 있었거든요. 감찰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전익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걸 말이에요. 조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찰관이 일어났어요. 전익수는 비틀거리며 감찰팀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죠. 여보세요? 저예요. 큰일 났어요. 모든 게 들통났어요. 전익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넌 이제 용도팩이야. 뭐라고요? 저를 버리려는 거예요? 전익수가 소리쳤어요.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처리해.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전익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거였죠. 그날 저녁 전익수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왔어요. 부인이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어요. 국방부는 오늘 모 부대 대령급 장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인 정미란이 남편을 돌아봤어요. 여보, 이게 뭐야? 전익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의실 한편에 서 있던 지연의 입꼬리에 작은 미소가 스쳤어요.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전익수는 도주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체포됐죠. 전익수, 너는 성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된다.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전익수의 눈에 지연의 모습이 스쳤어요. 공항 한편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녀의 차가운 미소를 본 거죠. 윤지연, 내가 다 꾸민 거구나. 전익수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조은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1단계 완료. 2단계 준비 완료. 복수의 첫 번째 막이 내린 순간이었어요. 전익수 체포 이틀 후 청와대 브리핑룸.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지연은 대통령 바로 옆에서 미동 없이 서 있었죠. 국민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지연의 이어폰에 긴급 신호가 들어왔어요. 조은석 소령의 목소리였죠. 지연 큰일이야. 전익수가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했어.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경호원의 자세를 유지했죠. 전익수 배후에 있던 인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국방부 차관급 인사 3명이 연루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은석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지연은 대통령에게 조용히 다가가 귓속말을 했어요. 대통령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전익수 대령이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고
배우 인물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얼마나 심각한가? 국방부 고위급 3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감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 시도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마이크로 다가갔어요. 국민 여러분, 방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 군 내부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적폐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전익수 대령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군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습니다. 그것이 설령 고위급 인사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대통령님, 구체적으로 누가 연루됐습니까?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될 예정입니까? 하지만 대통령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룸을 나왔어요. 지연이 바짝 붙어서 호위했죠. 집무실로 돌아온 대통령이 지연에게 말했어요. 윤지연 요원, 당신이 가져온 정보 덕분에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제 임무였습니다. 대통령님. 지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그 시각 국방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차관급 인사 3명 김철수 차관, 박영호 정책실장, 이상민 인사국장이 모두 행방불명된 거예요. 이들은 모두 전익수 대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보고했어요. 특히 김철수 차관은 전익수의 진급을 직접 추진했고 성추행 사건 은폐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석 소령이 급히 지연에게 연락했어요. 지연, 더 큰 폭탄이 터질 것 같아. 김철수 차관의 비서가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나섰어. 지난 5년간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거야. 지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성추행 은폐는 물론이고 방산업체 로비, 진급비리, 심지어 군 예산 횡령까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 그날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에서 특별방송이 나갔어요. 충격적인 제보를 통해 군 내부에 거대한 비리 카르텔이 존재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김철수 차관의 비서 정혜진 씨가 나왔어요. 저는 5년간 김철수 차관의 비서로 일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혜진이 공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전익수 대령의 성추행 사건이 신고됐을 때 김철수 차관은 직접 은폐를 지시했습니다. 군의 체면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요. 녹음 파일이 공개됐어요. 정신병원에 보내버려. 그럼 신빙성이 떨어질 거야. 김철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방산업체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매월 2천만 원씩 받아왔습니다. 대가로 무기 도입 사업에서 특혜를 줬죠. 방송이 나간 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청와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려 마비됐고 각종 SNS에는 군 개혁을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다음 날 새벽 드디어 김철수 차관이 체포됐어요. 인천공항에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붙잡힌 거였죠. 김철수, 너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된다. 수사관이 수갑을 채웠어요. 김철수는 체포되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이건 정치적 탄압이야.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복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박영호 정책실장과 이상민 인사국장도 연달아 체포됐어요. 이들 역시 모두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죠. 저녁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국방부 고위급 인사 4명이 연루된 사상 최대 규모의 군 비리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5명에 달하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에서 지연은 조은석과 마지막 회동을 가졌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과를 얻었어. 은석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이 남았어요.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뭔데? 하수민이와 김미영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앞에서 직접 사과받는 거요. 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진짜 복수의 완성이겠네. 일주일 후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재판. 전익수를 비롯한 4명의 피고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하수민, 김미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고 맨 뒤쪽에는 지연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어요. 전익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수민 1병, 김미영 1병, 그리고 모든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수민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나왔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따뜻한 봄날. 지연은 청와대 근처 남산공원을 홀로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오후 평온한 시간이었죠. 윤지연 요원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하수민이 웃으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보기 좋았죠. 하수민아, 어떻게 여기에?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중사님 만나러 왔어요.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하수민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냥 지연 언니라고 해도 돼. 지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둘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수민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수민아.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지연이 하수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어떠세요? 복수를 다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지연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사실 복잡해. 분노는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뭘 채워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조은석 소령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하수민 일병도 왔네요. 잘됐다. 은석이 커피를 나눠주며 말했어요. 소령님도 오시는 줄 알았어요. 지연이 커피를 받으며 말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은석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호원 일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건지 말이에요. 복수가 끝났으니까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잖아요. 지연은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난 1년 반 동안은 오직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하수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저는 생각해봤는데 언니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야?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 뭔가가 번쩍였어요. 은석이 손뼉을 쳤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실제로 국정원에서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연 같은 사람이 딱 필요한 상황이에요. 정말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군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대기업까지 성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팀이에요. 지연의 경험과 능력이면 리더로도 충분하고요. 지연은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복수가 아닌 진짜 정의를 위한 일이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지연이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지연은 결정을 내렸어요. 청와대 경호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거였죠. 정말 아쉬워요. 이런 실력자를 보내다니. 김정수 팀장이 아쉬워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 잊지 않을게요.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마지막 날 지연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어요. 윤지연 요원,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어요. 대통령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제 임무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일하겠습니다. 어디서 일하든 응원하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 후, 지연은 국정원 성범죄 전담 수사팀의 팀장으로 임명됐어요. 첫 출근 날, 새로운 사무실에서 팀원들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연 팀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연이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팀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팀장님, 우리 팀의 목표가 뭔가요? 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들은 반드시 처벌받게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사건이 들어왔어요. 대기업 임원의 성추행 사건이었죠. 이번 사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재벌 3세예요. 팀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이 차분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작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정신병원에서 적었던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봤죠.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처음 군복을 입고 찍었던 사진이었죠. 그때의 순수했던 미소가 그리웠어요.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야. 지연이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하수민에게서 온 문자였죠. 언니, 오늘 뉴스 봤어요. 새로운 팀장으로 임명되신 거 축하해요. 언니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지연이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수민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 군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짓던 과거의 자신과 똑같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성숙하고 더 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좋아, 윤지연. 새로운 시작이야. 지연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이름 없는 영웅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진짜 승리자로 말이에요.